자, 녹화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AJAX 쪽 시작합시다. 프로젝트 생성 이제 10단원 심플 AJAX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AJAX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XML HTTP 리퀘스트 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먼저 해봤었고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순정이에요. 순정 기능. 그래서 면접 때 이 클래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클래스의 특징이 그 이벤트를 정의해서 그 이벤트에서 결과 처리를 하는데 이 이벤트 함수가 4번 호출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 준비 중, 그 다음에 접속됨, 그 다음에 결과 완료, 에러, 뭐 이런 4번 실행되는 특징이 있었고, 이 4번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그 HTTP 상태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라고도 하는데 200이 OK고 404가 나파운드, 뭐 400, 403, 500번대 에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뭐 사실 이거 물어보는 거는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워낙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서 안 물어볼 거야. 아마 이거는 얘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거 물어보면은 그 회사는 수준이 좀 낮은 거고. 자, 이미 우리가 AJAX 하면서 이쪽 루틴은 꽤 오랫동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모듈화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그 프로미스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라이브러리 엑시오스라고 하는 애를 바닐라 스크립트에서 열심히 사용을 했었죠. 리액트에서는 이 엑시오스를 쓰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요 10단원 심플 AJAX에서는 엑시오스를 기본 모듈로 탑재해서 쓸 겁니다. 당연히 기본 코드는 예전에 했었으니까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프론트 개발의 꽃은 AJAX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퍼블리셔와 프론트 개발자의 차이는요, AJAX가 가능하냐 못하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AJAX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퍼블리셔이고요. AJAX를 다룰 수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프론트 개발자라고 불러도 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설치할 거 추가된 거 로다시 이거는 어제 한번 나왔었죠. 어제 우리가 그 딥클론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배열이나 제이슨 객체 깊은 복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JS랑 로다시 이 두 가지는 사용법을 좀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루지 마세요. 당연할 장담하는데 이거 안 쓰는 회사 없을 거예요. 이거 두 개 안 쓰는 회사 없으니까 사용 방법 정리하세요. 이건 얘네들은 함수 호출해서 리턴 값만 받으면 돼요. 뭐 다른 라이브러리처럼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API 쓰듯이 함수 호출해서 리턴 값만 받는 거기 때문에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갑죠? 거의 한 달 만에 보죠. 그리고 리액트 로더 스피너, 얘가 로딩바 출력해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설치를 하고요. 뭐 기본 초기화 작업 똑같이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들을 보기 전에 지금 여기는 저도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갖고 세팅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미리 준비해 놓은 완성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일 중에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을 보면은 여기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명령들이 우리가 실행할 때 얀 하고서 뒤에 뭔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 입력값들이 얘네들이에요. 시작할 때 얀 스타트라고 우리 주로 하죠. 얀 스타트라고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얘가 리액트 스크립트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을 대신해주는 일종의 단축키예요, 이게. 얀 빌드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여태까지 코딩했던 거를 실제 사용자한테 배포하는 용도로 이제 패키징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컴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의미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기는 해요. 컴파일이라고 하면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맥락상은 그 배포하는 용도로 묶는구나, 변환시키는구나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이라는 용어가 절대 안 맞아요. 혹 빌드 혹은 패키징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아요. 명령어가 빌드니까 빌드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빌드한다라고 하는 게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총칭하는 용어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실행되는데요. 이거는 개발용 상태인 거지 실제 사용자한테 배포하기 위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선 백날 코딩 해봐야 사용자한테 배포 못해요. 마지막에 이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 수업 맨 마지막 단원에 이 빌드 과정을 소개할 거예요. 테스트는 그 터미널 상에서 리액트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뭐 요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안 친해도 되고 이젝트라고 하는 요 모드가 좀 흉측한 놈인데 완전 수작업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수동 작업 모드. 지금 이 리액트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위해서 웹팩이나 바벨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개발 도구들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뭔가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 리액트 환경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숨어있던 파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그때부터는 100% 수작업으로 바뀌어요. 그럼 저도 못해요. 난이도가 겁나 세서. 저도 거기까지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이 명령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스타트는 결과적으로 이제 테스트용으로 올리는 거고 빌드는 실행 가능한 형태로 묶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원래 입력해야 되는 명령어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리액트 스크립트 스타트라고 하면은 실행됩니다. 리액트 스크립트라는 걸 설치를 하긴 해야 되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얀 스타트라고 입력하면은 이제 요 명령이 대신 실행이 되는 건데 여기의 특징은요. 여기를 파이프라인, 우리 오어 연산자 할 때 쓰는 거 묶고서 또 다른 명령을 써도 돼요. 그러면 명령어 2개 이상이 동시에 실행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로 test.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console.log 한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실행을 해봤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처음 실행할 때 이런 코드를 실행하려면은 노드 한 칸 띄고 파일 이름이었죠. 이렇게 하면 이 코드 실행이 됐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파이프라인 걸고 노드 한 칸 띄고 test.js라고 건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얀 스타트. 자, 그럼 test.js 실행 결과 나왔죠? 그리고 지금 리액트 가동되는 거 보이죠? 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별도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test.js 삭제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궁극적으로 리액트 프로젝트 폴더 안에 별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저는 백엔드라고 만들었는데 보통은 서버라는 폴더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으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넣으면은 얘를 실행하려면은 폴더 이름 슬래시 test.js 이렇게 하면 되죠.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리액트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고 두 개가 실행되는 거죠. 아까 그냥 자바스크립트 실행할 수 있다는 건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액트와 함께 덩달아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파일은요 순수 Node.js로 작업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서 노드 코딩을 같이 해요. 백엔드 코딩을. 그래서 한 프로젝트 안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같이 코딩합니다. 풀스택이죠. 자, 이거는 제가 그 강의 수업 진행하려고 잡았던 초안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이슨 서버 계속 사용하잖아요. 제이슨 서버가 설치할 때 npm install -g 제이슨 서버 이렇게 g라는 옵션을 주면 자, 먼저 g라는 옵션을 안 줬을 때 g라는 옵션을 안 주면은 얘는 설치가요.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노드 모듈스 안에 보면은 쭉 이제 우리가 설치하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차트.js나 그런 것도 명령어 내리면 다 여기 깔리는 거 알고 있죠? 이 명령어를 내리면은 제이슨 서버가 여기다 설치돼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노드 모듈스 폴더에 깔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제이슨 서버는 명령어로 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모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이슨 서버 사용할 때 이 상태로 설치하셔갖고 실행이 안 됐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저는 이미 깔아놨거든요. 여러분들 까실 필요 없어요. 자, 글씨가 조금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이슨 서버라고 깔려요. 여기. 그렇게 되면 얘는 명령어를 내려서 쓰는 게 아니라 임포트해서 써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그러니까 설치를 잘못해서 명령어 실행이 안 됐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설치를 하면은 결국은 이 프로젝트 폴더 어디에서나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src 폴더는 리액트용이죠. 여기는 백엔드용이죠. 근데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으니까 모듈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이슨 서버를 임포트 ES6용으로 해도 할까 했는데 원래 Node.js는 EX5를 기본으로 해서 EX5 버전으로 리콰이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이슨 서버를
그 노드 모드로 가동한 거예요. 원래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코드가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린 지금.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포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Node.js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리액트랑 같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못해요. 왜냐면 Node.js 수업에서는 Node.js를 먼저 수업했다면 그때는 또 리액트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죠. 결국은 리액트랑 노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리액트를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드를 해야 되니까 요 얘기를 지금 못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끝난 다음에야 이렇게 합쳐진 이 상황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G 옵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에 보면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 있죠. 잠깐만요. 윈도우 npm 글로벌 npm 리스트지. npm 리스트 마이너스 g라고 하면은 그 글로벌 마이너스 g 옵션을 줘서 설치된 항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윈도우 사용자 홈 폴더, 그리고 그 밑에 앱 데이터 밑에 로밍 밑에 npm이라는 폴더에 우리가 마이너스 G 옵션을 줘서 설치한 애들이 이렇게 깔려요. 얀 여기 있고 npm 여기 있고 제이슨 서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ESLint랑 JSLint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갖다 쓰는 애들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가동하면 노드가 돌아요, 뒤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G 옵션을 걸어서 설치한 애들은 프로젝트 안에 깔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사용자 홈폴더 안에 깔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 명령어처럼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G 옵션을 안 주면 명령어로 못 쓴다. 걔는 임포트해서 써야 된다. 마이너스 G 옵션을 주면 명령어로 쓸 수 있다.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G가 뭐의 약자라고요? 글로벌. 전역 설치. 내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명령어로 쓸 수 있는 설치예요. 자, 이렇게 깔아놓고 나면은 그 명령어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명령어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명령어가 자바스크립트를 가동하는 게 아니라 이 노드라는 애를 가동하는 거거든요. 이 노드가 이 파일을 호출하는 거지 우리가 실행시키는 노드예요. 이 노드는 우리가 명령어로 그냥 맨날 쓰는 거잖아. 명령창에서 노드 실행시킬 수 있었죠. 자바스크립트 처음 할 때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모든 인터넷 자료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백엔드 파일을 넣으세요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고민해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소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명령어를 하나 더 실행시킬 수 있다 같은데 에서 착안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 백엔드 없애버리고 그냥 프로젝트 폴더 안에 data.json만 넣어놓고요. 여기서 JSON 서버를 한번 가동해 봤어요. JSON 서버 watch data.json 포트 3001. 이거 우리 맨날 실행시키던 명령어였잖아요. 이걸로 한번 가동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이슨 서버 떴어. 명령어가 이렇게 딱 두 개가 가동이 되더니 제이슨 서버 떴어.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 완성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오, 동작을 해. 아싸, 이제 리액트랑 제이슨 서버 같이 돌릴 수 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드릴 때까지는 이 백엔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노드 파일 하나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진도도 안 나가고 그냥 소스를 줘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주말 동안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운전하다가 딱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테스트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자, 어쨌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 얀 스타트라는 명령을 내리면 얘가 처음에는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이슨 서버를 동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프론트가 되는 거고 얘가 백엔드가 되는 거죠. 지금은 편의상 이 제이슨 서버를 대신 가동하지만 요 위치는 나중에 우리가 노드.js 수업까지 끝나고 나면은 여기는 우리가 직접 만든 백엔드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형태도 여기가 이제 직접 만든 노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게 최종 형태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희 조는 백엔드 개발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만 하겠습니다라고 안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때는 굳이 이 노드.js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이 상태로만 해도 되겠죠. 프론트 개발로만 할 거면 그냥 제이슨 서버로만 해도 돼요. 제이슨 서버는 그 프론트 개발자들 테스트하라고 나온 거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프론트 개발만 희망하신다면은 이렇게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대신에 그때는 포기하셔야 되는 게 로그인 못해요. 로그인 구현 죽었다 해도 못해요. 제이슨 서버로는. 그 다음에 사진 업로드하는 기능 못해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세팅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 두 가지 포기하고서 그냥 저희는 프론트 개발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로그인하고 파일 업로드는 프론트 쪽 기술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백엔드 쪽 기술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 다 숙지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백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가 http localhost 3001 슬래시 폴더, 이게 제이슨 데이터였죠. 자, 제이슨 서버는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그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를 허용하게끔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제이슨 서버가 외부 접근을 허용하긴 하지만 맨 처음부터
여기 포트 번호 여기까지가 여기 두 개까지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세미 프로젝트 할 때 보셨죠? CORS 문제가 발생을 해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CORS 문제 때문에 연동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거는 제이슨 서버가 외부에서의 접속을 허용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CORS 거는 거 사실 되게 쉬워요. 노드 백엔드에서 만들 때 이 CORS라는 모듈 임포트 한 다음에 CORS라고 함수 한번 호출하면 세팅 다 돼요. 그냥 한 줄이면 끝나는 처리긴 해. 노드.js 작업할 때요. 물론 이거를 허용해줘야 되는 거는 백엔드 역할이에요. 프론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프론트 못하는 거 되게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허용해버리면 보안의 허점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프론트는 되게 깐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직접 나중에 이 제이슨 서버 말고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직접 구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CORS를 허용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 자, 두 개가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연동하게 하려면은 CORS 허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허용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제3자 누군가가 여러분들 백엔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에 고객 데이터라던가 매출 데이터, 결제 내역 같은 거 결제하지도 않고 막 결제 막 포스트로 막 때려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결제 내역에 데이터가 막 쌓이는 거야. CORS를 허용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솔직히. 오픈 API 같은 거는 걔네는 그만큼 보안에 탄탄한 준비를 해서 그런 건데 일반적인 웹 서비스가 CORS 허용한다? 또라이예요, 그거. 보안의 개념이 전혀 없는 애들이야. 웹사이트 해킹 시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발생해요.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제일 심했던 게 초당 한 2, 30번 시도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게 의외로 중국이나 북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러시아 쪽에서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번 뚫린 적도 있어. 그래서 이 CORS 연동을 안 하게끔 하면은 그럼 우리 에이적스 연동 어떻게 해요? 자, 원래 그 CORS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정상적인 구현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동하고 싶은 오픈 API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은 우리가 만든 프론트엔드가 있고 어떤 오픈 API 시스템이 있을 때 이렇게 연동을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미 프로젝트 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때 우리 사이트는 http localhost 3000 이게 사이트 메인 주소고 API는 뭐 https abc.com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웹브라우저가 이 사이트 메인 주소 앞부분이 다르면은 AJAX 연동을
금지시키는 게 CORS예요. 보안 때문에. 이게 그냥 연동이 된다라는 거는 백엔드에서 외부 접속 허용. 외부 접속 허용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연동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게 맞아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보안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사이트에도 우리가 만든 백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남의 것만 갖다가 서비스할 수는 없잖아요. 회원가입 같은 거 받으려면 백엔드 있어야지. 백엔드는 이 CORS 허용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다 갔다 와요.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얘는 CORS 제약이 없어요. 백엔드끼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프론트엔드가 우리 백엔드에 접속을 해요. 같은 사이트니까 접속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엔드가 오픈 API에 접속했다가 결과를 받아오면 그 결과를 다시 프론트엔드한테 토스해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목적의 백엔드를 프록시 페이지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뭐 카카오 로그인 연동하기, 뭐 구글 로그인 연동하기 그런 게시글들이 있는데 보면은 프론트엔드가 다이렉트로 직접 연동하는 예제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어차피 실무가면 1도 못 써먹으니까 아예 보지도 마세요. 중간에 프록시 거쳐가지 않으면 중간에서 데이터 핸들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껴있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 로그인이나 결제 연동이나 그런 거 하는 거는 완전 무의미, 완전 헛짓이니까 아예 보지도 마세요. 그거. 저 프론트엔드로 카카오 로그인 연동했는데 실무 가서 못 쓰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포트폴리오에 그 프론트엔드만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거 연동해 오는데 진짜 1도 쓸모 없는 거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오가는 거는 무조건 백엔드가 관여해야 됩니다. 안 그럼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사용자 정보가 아무런 암호화 처리 같은 제약 없이 그냥 외부 사이트랑 막 왔다 갔다 한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중간에 이거 데이터 가로채면 어떡해. 남의 데이터 가로채기 여러분 진짜 쉬워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여기 근처 스타벅스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은 거기 애들 카톡 하는 거 대화 되게 많이 긁어올 수 있어요. 알려져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서 와이파이 같은 거 함부로 연결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안 써요. 이게 해커들이 예전에 TV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는데 해커들이 하는 방법이 중고차를 타고 커피숍 같은 데 주변에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막 수집해요. 자, 어쨌건 정상적으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프록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청을 받아서 토스해주고 결과도 중간에 받아서 토스해주는 역할의 백엔드가 필요한데 이거를 프록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엔드를 직접 만들면 여러 군데 API랑 프록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코딩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문제는 풀스택 형태로 개발을 하면 이것조차도 사이트가 서로 다른 거야. 얘네끼리도. 그러니까 이것조차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풀스택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리액트 내부에도 노드가 내장되어 있다 그랬죠. 리액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노드에서 딱 한 개 사이트에 한해서 요거를
걱정 없이 다른 사이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공이 돼요. 리액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노드가 한 개 사이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프록시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소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해도 걱정이 없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리액트가 여기는 뚫어주니까. 우리는 외부에 나갈 것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설정하는 게, 자, 이게 지금 우리 백엔드 주소죠. 이게 우리 백엔드 주소죠. 프록시라는 속성에서요, 연동하고 싶은 백엔드 주소, 대표 주소를 넣습니다. 프록시라는 속성에서 연동하고자 하는 대표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axios.get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http localhost 콜론 3000 슬래시 뭐 뉴스 이런 식으로 연동했잖아요. 이렇게 연동하고 싶은 백엔드 주소 다 적었죠. 근데 이렇게 프록시를 명시해 놓으면 요 사이트에 한해서는 이거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axios.get 하고서 슬래시 뉴스 이렇게만 연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사이트라고 인식하는 거. 같은 사이트라고 인식해서 CORS 이슈가 해결이 돼요. 백엔드에서 커버 치지 않아도 한 개 사이트에 한해서는 한 개 백엔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CORS 걱정 없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리드미 파일 볼게요. 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고 리액트 프로젝트 기본 초기화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제이슨 서버 이미 설치돼 있죠. 그리고 제이슨 서버 설치되는 거 설치 위치 얘기했고, 제이슨 서버를 쓰기 위해서는 제이슨 데이터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톡방이 자, 데이터 파일 새로 보냈는데요. 이거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하던 거랑 좀 달라요. 프론트엔드에서 하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뉴스 목록, 타이타닉 탑승자 명단, 가상의 성적표 데이터. 이거는 2005년도부터 2017년이었나? 까지 월별 교통사고 현황 실 데이터,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2020년 2월 17일부터예요. 2020년 2월 17일부터 제가 수집을 올해 중순까지만 했어요. 5월 31일까지 모든 날짜에 대한 확진자, 사망자, 그 다음에 격리 해제 등 실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직접 3년 동안 수집한 거예요. 올해 5월 이후에는 수집을 중단했어요, 제가. 실데이터예요, 이거. 원래 이 데이터는 그 빅데이터 분석반에서 쓰려고 만든 건데, 우리도 이거 해서 차트JS에 걸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작년 7월 달에, 작년 여름 시작할 때쯤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진자 확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학생들하고 수업 예제로 2달 전에 그때 한참 그 뭐지? 그때 한참 그 확진자가 감소 추세였어요, 사실은. 어디 갔어요? 그때 한참 확진자가 감소 추세였다가 갑자기 한 7월 달쯤 되니까 확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누구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학생들하고 수업 예제를 막 하다가 그때는 저도 막 학생들하고 토의하면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암만 분석해도 계속 증가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내려가고 있다는데. 근데 진짜 정확하게 그때부터 오르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아무튼 실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거의 2만 라인이 넘어요. 용량이 꽤 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파일과 다르니까요. 요거 새로 받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뭐 제이슨 서버 세팅하는 방법은 아니까. 그래서 제이슨 서버 가동하는 방법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이슨 서버 기본 설명이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샵 3번은 이따가 다음 교시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거고요. 레스트풀 들어갈 때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샵 4번. 자, 패키지.json 파일을 열어서 패키지.json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백엔드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data.json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JSON 파일을 다루는 거면 폴더를 안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어의 기준 위치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는 그 폴더예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매 프로젝트마다 열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는 이 폴더가 명령어의 기준점이 기준 위치가 되니까 JSON 파일을 폴더 이름을 명시할 거면은 여기에다가 폴더를 실제 만드셔야 돼요. 폴더를 안 만들고 data.json이라고 그냥 이렇게 바로 놓을 거면 세팅할 때 폴더 이름을 명시 안 해야 돼요. 자, 이거 다 들으셨죠? 자, 이거 설명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얀 스타트 명령을 내렸을 때 얀 스타트 명령을 내리면은 일단 앞에 거에 의해서 리액트가 가동이 될 거고 그리고 요 명령어에 의해서 제이슨 서버가 가동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http 로컬호스트 땡땡 치고 3001 해서 그 제이슨 서버도 접근이 되는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가동되고 나면. 그러니까 리액트와 제이슨 서버가 동시 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RS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패키지.json의 프록시 설정 추가. 요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세팅할 앞으로 예제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세팅하실 과정입니다. 자, 지금 10시 33분이에요. 10분 쉬었다가 요거 세팅해서 한 11시쯤에 모입시다. 자, 이따 봐요. 자,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저는 마쳤고요. 앱.js도 index.js 이렇게 기본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스 폴더에 예제에서 만들 게 오늘 2개 파일이에요. news.js와 department.js 페이지스 폴더에 2개 파일을 준비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메뉴 링크는 우리 맨날 만들던 그거 있죠?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앱.js에서
두 개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라우트랑 메뉴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뜸과 동시에 3001번 포트에 접근해서 저는 안 뜨네요. K.json. 아, 세팅을 안 해놨구나. JSON 서버 와치. 자, 저는 지금 data.json이 프로젝트 루트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파일 이름만 명시하면 되겠죠. 포트는 3001. 자, 이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프록시도 안 넣네. 프록시 http localhost 3001 콤마 이렇게 찍어서 얀 스타트에서 가동했을 때 제이슨 서버도 가동되고 조금 있다가 리액트도 뜹니다. 자, 그래서 리액트 페이지 만든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3001로 접근했을 때 이제 3001 밑에 뭐 디파트먼트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백엔드가 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뒤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건 데이터 엄청 길어요. 자, 하여튼 백엔드도 잘 뜨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던 엑시오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뉴스 목록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디파트먼트 밑에 뉴스라고 하는 예제에 접근하면은 이렇게 뉴스 기사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딱 보면 나오죠. 자, 이 코드는 예제를 조금 변경을 할까 해요. 변경할 필요 없으려나? 그냥 갑시다. 변경을 합시다. 저거랑 비슷한 UI를 만들었었던 게 우리가 언제 한번 만들었었냐면은 5번 스타일시트라는 단원에서 newsdata.js라는 파일을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갖고 요 UI를 출력하는 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예제에서. 그때 그 데이터가 오늘 백엔드에 들어있는 개거든요. 같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었었던 요 news.js 그리고 이 컴포넌트 폴더에 보면은 newslist.js라고 있는데 이때 요게 우리가 그때 만들었었던 예제 데이터가 그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했던 결과가 되겠죠. 그때 이미 한번 이 데이터를 썼으니까 출력하는 코드는 이거 재사용하면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다만 차이가 예전에는 뉴스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썼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용했었던 이 뉴스 리스트를 컴포넌트 폴더 안으로 임포트를 할게요. 자, 5단원에서 사용한 컴포넌트 폴더를 복사합니다. 자, 이 파일은 05 스타일시트 단원에서 작성한 그 파일을 재사용한 겁니다. 이 뉴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걸 백엔드에서 받아와야 된다고요. 자, AJAX 처리가요, 여기저기서 찢어지면은 나중에 코드가 좀 번잡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처리를 웬만하면 한 곳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저는 주로 페이지 단위에서 AJAX 처리를 다 하고, 컴포넌트로는 페이지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프롭스로 넘겨줘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 AJAX 처리 직접 해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이제 처리 과정을 한 곳에 몰아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프롭스로 뉴스라는 이름으로 프롭스 값을 받을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필요 없겠죠. 그럼 이 프롭스 값을 가지고 반복 돌리면 돼요. 자, 요거는 그 제가 뭐 굳이 지금 파일을 따로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완성했던 거에서 두 줄만 고치면 되니까, 여기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필기를 지금 해주세요. 필기를 하시건 각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메모를 해두세요. 여기까지. 자, 5단원에서 사용한 파일 재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요거를 재사용하는 바람에 지금 뉴스 파일의 코드가 일부 변경이 되긴 할 텐데, 그거는 뉴스 파일은 제가 완성하면 다시 재배포할게요. 자, 일단 엑시오스 가져옵니다. AJAX로 받아온 결과는요, AJAX로 받아온 결과는 상태값으로 복사가 돼야 됩니다. AJAX 처리는 비동기라 그랬죠. AJAX 처리는 비동기예요. 비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의 동작이 끝나건 말건 프로그램은 제 갈 길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AJAX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동작이 화면 출력보다 늦어요. 화면 출력이 먼저 이루어져요. 항상. 아무리 코드가 위에 있어도 걔는 제3의 공간에서 별도로 실행하고 프로그램은 지갈 길 가버리니까 화면 출력이 먼저 돼요. 항상. 근데 AJAX로 받아온 결과가 없으면 화면 출력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근데 AJAX로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상태값으로 놔두면, 그리고 이 상태값을 화면 출력하는데 사용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받아와도 상태값이 바뀌면 화면이 자동 갱신되잖아요. 그러니까 AJAX로 받아오는 결과는 무조건 상태값으로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상태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숙을 써야 될까요? use state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화면에 표시할 상태값을 만듭니다. 초기값을 빈 배열로 만들 거고요. AJAX 처리는 비동기이므로 화면 출력보다 비동기이므로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 처리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화면 출력이 먼저 수행됩니다. 그러므로 AJAX의 결과를 상태값에 저장하여 데이터를 받아온 후 화면이 자동 갱신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AJAX 결과 받아올 상태값 하나 만듭니다. 자, 대부분 처리 과정은요, AJAX로 페이지 딱 들어가자마자 뉴스 데이터 받아와야 돼. 그러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럼 페이지가 자동으로 실행되려면은 우리는 use 이펙트를 쓰죠. 자,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실행할 훅입니다. use 이펙트 콜백 넣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수행해야 되니까 빈 괄호를 넣습니다. 자, 근데 훅 사용할 때는요, 훅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는 에이싱크 직접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작이 꼬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뭘까 한번 해볼까? 이 버전이 바뀌면서 좀 개선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안에서 이제 에이싱크 어웨이트 써야 되니까 훅 함수에 에이싱크 걸게요. 자, 그리고 let 제이스는 null, try, const response는 await axios.get 하고서 슬래시 뉴스, 그 다음에 axios 리액트 안에 axios에서 AJAX 적용할 때는요, 끝에가 무조건 슬래시로 끝나야 돼요. 이거 잘 체크하세요. 엑시오스로 요청하는 URL은 마지막이 항상 슬래시로 끝나야 한다. 마지막에 파일명이 있거나 있는 경우는 예외고요.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는 경우 물음표 전 글자가 슬래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이 있으면 우리 전에 이렇게 해서 뭐 A는 100, and B는 20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물음표 전에 슬래시로 끝나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따 실행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 받아왔으면은 제이스는 response.data라고 담으면 됐었죠? 캐치 에러 받고요. 에러가 났다면 console.error 해서 에러 정보 출력하고요. alert AJAX 데이터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자, 에러 메시지 조금 상세하게 띄웁시다. 2점 메시지. 그리고 리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잘 받아왔다면 AJAX의 결과를 이 상태값에 넣어주면 돼요. AJAX의 요청 결과를 상태값에 반영합니다. set use list한테 JSON을 줘요. 자. 그쵸.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유즈 이펙트 걸린 거에 그 에이싱크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훅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에 직접적으로 에이싱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즉시 실행 함수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얘를 즉시 실행 함수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에러 메시지가 저렇게 나오길래 그냥 매번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 에러가 나네? 아, 호출 안 했구나. async await 처리를 위한 즉시 실행 함수 정의. AJAX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 준비. 아, 문자 열차를 잘못했구나. 자, 역슬래시에는 줄바꿈 문자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 AJAX 요청 결과가 이제 이 뉴스 리스트라는 데이터에 저장되죠. 자, 그럼 우리는 저거를 반복문 돌면서 출력할 컴포넌트를 준비해놨잖아요. 얘한테 뉴스라는 이름으로 보내면 되니까. 자, 이제 import 뉴스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자, 얘를 사용하면서 뉴스라는 이름으로 이 뉴스 리스트를 전달하면 돼요. 그럼 AJAX 연동 결과가 이 컴포넌트에 전달이 되겠죠. 잘 동작하려나? 되죠? 자, 백엔드에서 데이터 받아온 거예요. 자,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보면 자, 네트워크 탭을 열었을 때 자, 여기 뉴스라고 해서 지금 데이터 받아오는 거 보이죠? 데이터 받아왔잖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까 요청 주소를 슬래시를 안 빼면, 이 슬래시를 안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사실 결과값 받아오는 것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또 발생을 안 하네. 이게 지금은 발생을 안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슬래시를 안 붙이면 얘가 요청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하고 뒤에 슬래시 붙여서 다시 요청하는, 그러니까 요청이 두 번씩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난 게 스트리트 모드 때문에 그런가?
얘를 한번 넣고 다시 해볼게요. 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스트리트 모드를 빼갖고. 저 데이터가 두 번씩 오죠. 아 이게 스트림 모드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엑시오스랑 상관이 없구나. 자, 이 부분은 취소. 별 상관없네요. 아, 여기 임포트 해놓고 리액트 점으로 접근했네. 임포트 했으니까 임포트 한거 씁시다. 자, 이게 이제 엑시오스 사용해서 AJAX 데이터를 요청해갖고 화면을 출력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흐름.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해야 되니까 훅을 사용했고요. 훅을 사용했고, 리액트 엑시오스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보다 리액트가 화면 출력하는 게 더 빠르니까 값이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값이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값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AJAX 처리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document.create element하고 계속 넣어줬잖아요, 코드. 그거를 그냥 상태값으로 얘한테 넘겨버리면 얘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create element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코드가 되게 많이 줄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게 저렇게 간단했나라고 아마 느낄 텐데 그게 지금 리액트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그래요. 상태값이 바뀌면 화면이 자동 갱신된다 그랬죠. 그리고 상태값에 지금 얘가 배열을 갖고 있는 건데 JSON 배열을 갖고 있는 건데 그 JSON 배열 구조에 따라 여기서 쪼르륵 출력하는 처리가 이미 다 구현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JAX 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코드 스냅. 아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 참. 자, 아직 하나 남았네요 참. 아, 설정 24 하나가 남았어요. 자, 요 주소가 리액트 스피너라고 해서요. 리액트에서 쓸 수 있는 그 로딩 컴포넌트를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컴포넌트 보면 종류가 나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뭘 쓸까요? 이게 제일 일반적이긴 하다. 자, 종류가 꽤 많죠?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자, 사용하는 코드가 여기 제시가 돼 있어요. 그쵸? 사용하는 코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로딩바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저는 블록이라는 애로 지금 바꿨으니까 블록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는 코드를 놓으면, 집어넣는 코드를 보면, 자, 비지블 트루. 이게 트루면은 화면에 나와요. 저게 트루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비지블이 false이면 화면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딩바가 위치가 보통 여기가 아니죠. 화면 중앙으로 오죠. 자, 그래서 이 블록스에게 래퍼 스타일이라는 게 얘한테 CSS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Z 인덱스는 겁나 많이, 레프트는 50%, 탑도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또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면은 화면 중앙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Z 인덱스를 줬으니까 위에 떠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요 불린 값을 바꿔줘야 돼요. AJAX 로딩이 완료가 됐나 안 됐나를 통해서, AJAX 로딩이 완료가 됐나 안 됐나를 통해서 얘 값을 true나 false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AJAX가 로딩 중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불린 값을 하나 더 넣습니다. 로딩과 set 로딩. 그래서 AJAX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값이 false죠. 이 로딩을 여기다 때려주면, 비지블에 적용해주면, 상태값 기본이 false니까 일단 로딩 반응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그리고 AJAX 처리를 하기 전에, AJAX 처리하기 전에 여기서 set loading true, 여기서 하건 아니면은 뭐 여기서 하건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하건. 어쨌건 이 axios.get 하기 전에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set loading true라고 설정하면 이 값이 바뀐다는 건데, 이 값이 바뀌면 상태 값이니까 화면에 즉시 반영될 거 아니에요. 화면에 반영이 되면서 여기가 바뀌니까 일단 로딩 바가 화면에 나오고 보는 거죠. 화면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AJAX 처리가 끝나면 로딩 바를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false, 이렇게 바꿔버리면 정상적일 때야 데이터 받아오고 캐치 건너뛰니까 로딩바가 닫히겠지만, 에러가 나면 여기라다 캐치로 뛰잖아요. 그럼 여기서 리턴 해버리니까 밑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로딩바 안 닫힌다고요, 에러 나면. 로딩바를 닫는 거는 에러가 있건 없건 무조건 발생해야 되죠. 자, 트라이 캐치에서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블록 파이널리였죠. 그래서 로딩바 닫는 걸 파이널리에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자, 완전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딩바가 겁나 빨리 사라져요. 겁나 방정맞게 금방 없어지죠. 근데 이 로딩바라는 녀석이 앞으로 우리가
꽤 자주 써야 돼요. 그때마다 이제 이만큼의 코드를 달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얘를 컴포넌트화 합시다. 새 파일 spinner.js라고 컴포넌트 만들겠습니다. rscm. 자, 로딩바 컴포넌트를 새로 만든 spinner.js에서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블록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로딩바는 여기서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AJAX 처리 결과에 따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롭스를 여기서 로딩을 선언하고요. 기왕이면은 위드스 헤이트도 사이즈 세팅할 수 있게 해줍시다. 위드스 헤이트. 자, 그 다음에 칼라도 줍시다. 얘 그 속성 중에 칼라도 있거든요. 칼라에서 여기다가 칼라 주고 로딩 봐주고 위드스 헤이트도 변수 처리. 자, 근데 요 값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값들을 맨날 줘야 되니까 이 값들을 맨날 줘야 되니까 프롭 타입스를 해서 프롭스의 기본값도 잡아줄게요. 자, 표시 여부는 fails, 색상은 하늘, 진한 하늘색, 위드스백, 헤이트백. 데이터 타입은 비지블은 불린 값인데 필수. 칼라랑 위드스 헤이트는 미필수. 그래서 만약에 값이 없으면 얘로 됐지. 기억나죠? 이런 거 했던 거? 자, 그럼 이제 다시 뉴스로 가서 그럼 로딩바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임포트 스피너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피너한테 로딩 사이즈랑 색깔은 기본값 씁시다. 그러면 잠깐 나오고 사라졌네요. 색상을 한번 줘볼까? 칼라 샵 F60. 잠깐 로딩바 안 닫아볼게요. 색깔이 바뀌었는지 보고 싶어서. 아, 상태값 갱신 안 했구나. 요걸 주석으로 막아야 되는데. 색깔이 안 바뀌네요. 아, 얘는 색상 옵션이 없네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요 바였는데 요 바는 색상을 줄 수 있었거든요. 옵션에 따라 좀 다르네요. 그래도 얘가 더 이쁘니까 이거 쓸게요. 그럼 색상 옵션은 빼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 색상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로딩바를 안 닫으니까 계속 나와 있는데 이제 로딩바까지 닫아주면은 완벽해집니다. 자,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AJAX 연동 결과까지 처리해 봤습니다. 자, 16. 자, 하다 보니까 배포된 거랑 코드가 완전 달라져서
앱.js는 변경 없고 인덱스도 뭐 별거 없고요. 뉴스 그리고 스피너. 네, 요거 두 가지가 이제 특이사항으로 있는 거죠. 단원 심플 AJAX 파일 교체. 카톡이 자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오케이. 일단은 요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2시까지 쉬시고요. 시간은 1시까지 드려볼게요. 1시간이면 너무 긴가? 12시 45분. 네, 이따 12시 45분에 봅시다. 녹화부터. 자, 일단 에러 케이스를 쭉 훑어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끄고요. 자, 명령 프롬프트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했을 때 만약에 앞에 이렇게 PS라고 붙어 있고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명령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워쉘이라고 하는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직접 실행해 보면은 명령 프롬프트는 시작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라고 뜨고요. 이게 파워쉘이에요. 명령 프롬프트랑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는 얀이 안 돼요. 아, 화면 오케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예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할 때 여기 플러스 버튼 옆에 화살표 눌러서 터미널 기본 프로필 선택 이거 요거를 눌러서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정을 우리 다 같이 바꾸고 갔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처음 실행한 지가 지금 벌써 한 몇 달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예전에 다 같이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바꾸면은 이거를 만약에 기본값대로 두면은 윈도우는 파워쉘을 기본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가동하면은 이게 종료하고 이렇게 파워쉘로 떠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그래서 기본 프로필 선택에서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걸 꼭 선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그게 문제인지 그게 원인인지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일단 그거 하나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가보미님 봐서는 여기서는 실행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안 되는 건 봐서는 설정 고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될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동하건 명령 프롬프트를 따로 띄워서 가동하건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아무 방법으로나 실행하면은 문제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이건 저도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효진님 거였는데, 네. 자,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일단은 맨 끝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원래 프로그램으로. 효진님도 파워쉘이네. 자, 일단 이것도 명령 프롬프트를 바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코드. 자, listen, address already in use. 이미 지금 얘 내용을 보면은 이미 이런 주소가 사용 중이래요. already in use. 이미 이 주소가 사용 중이래. 그래서 이 주소로 그 제이슨 서버를 가동하려고 했더니 이미 3001이라는 포트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 충돌나서 실행이 안 돼요. 뻗은 거죠. 3001번 포트가 지금 충돌나서 뻗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 포트 번호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점유를 못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3001번 포트를 다른 프로그램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슨 서버가 가동에 실패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제이슨 서버를 따로 가동한 거를 미처 깜빡하고서 또 실행하려고 한 경우, 그럼 그건 제이슨 서버만 그 중지시키고 실행하면 돼요. 두 번째 경우는 그 제이슨 서버를 가동했다가 껐는데 뭔가 프로그램이 그 알 수 없는 내부적인 오류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된 경우. 자, 이렇게 가동을 시키고 나면은, 정상 가동을 하면 작업 관리자를 열었을 때요, 여기 프로세스 화면에 잘 찾아보면, 이 상태로 찾지 마세요. 자세히 해놓고 프로세스 부분에 찾아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Node.js, Node.exe 혹은 Node.js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이슨 서버하고 리액트하고 뭐 여러 개가 가동 중이라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로 뜬 것처럼 보여요. 얘네들을 찾아서 강제 종료를 시켜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명령 프롬프트에 가동 중인 걸로 보이죠? 잘 보세요. 하나 끄고 또 하나 끄고. 자, 그럼 강제로 종료됐죠? 그러니까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다 찾아서 종료하면은 얘가 그 강제 종료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결되면 다행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코딩하다가 뭔가 내가 인지 못한 에러가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데, 찾았더니 Node.js 실행되는 것조차 없다. 근데도 아까처럼 그렇게 포트 충돌이 나는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컴퓨터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3001번이라는 포트를 통해서 이미 외부에서 접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포트는 나갈 때 쓰진 않아요. 무조건 들어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어디로부턴가 3001번 포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3001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쓰는 포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값은 누가 인위적으로 연 거예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포트가 뭔가 쓰이고 있다? 빨리 포맷하세요. 그 컴퓨터 이미 상태 난리 난 거니까 빨리 포맷하세요. 이미 해킹 당할 대로 당한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니, 몰라요. 저도 보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백신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뚫릴 대로 뚫려서 내 컴퓨터 남이 막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때까지 버티시면은 뭐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나중에 랜선웨어 걸려서 컴퓨터 파일 다 잠겨도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하루빨리 포맷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상황은요.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 컴퓨터는 다른 프로그램이 절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신하신다면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영역 이외에서 3001번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변치 않아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3001번 포트를 사용 중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업 외적에 여러분들 컴퓨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요. 이거는 우리 수업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컴퓨터를 쓰다가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봐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렇다 해도 가장 그 깔끔한 해결책은 윈도우 재설치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만약에 그 문제가 발전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온라인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또 다른 증상 겪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분 중에. 네, 그러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자, 디파트먼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그 오후 1교시 정도까지는 수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파트먼트가 지금 다 끝나질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컴포넌트로요. 엑시오스하고 스피너 두 개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딩 중인지 알아야 되니까 use state 임포트 하고요. 로딩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상태 값을 만들게요. 여기 use state라고 임포트 안 하면은 react.useState, 그리고 use state라고 임포트 하면은 여기 react.을 빼도 된다 그랬죠? 아무것도 차이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되고요. 임포트를 했는데 react.useState라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 밑줄 가요. 왜냐면은 왜 임포트 해놓고 안 쓰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얘가 왜 나 뻘짓 시켜요 라고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요 정도에는 코드가 차이가 없으니까 계속 숙지하고 계시고요. 학과 관리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에 대한 초기 상태 값을 준비할게요. 아, 글자 좀 바꿀게요. 24 설정, 아이고, 색테마, 아, 잘못 바꿨다. 자, 상태값 받았고요. 그럼 이제 페이지가 열릴 때, 그 페이지가 열릴 때 데이터를 받아와야겠죠?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실행할 후기입니다. use state 이외에 use effect 가져오면 되고, use effect callback 빈 배열. 자, 여기서 ajax 로딩 시작 알리면 되겠죠?
아, 이거 우리 다 저기서 하기로 했죠? 에이싱크에서. 자, 즉시 실행 함수 준비합시다. 에이싱크.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AJAX 로딩 시작을 알려요. AJAX 로딩 시작 알려.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쭉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고, 주소 디파트먼트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세터 함수 바뀌었죠? 셋 디파트먼트로 바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이제 페이지 열리자마자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이 상태값을 통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그 전에 로딩 여부 먼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관리 데이터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테이블 준비하고요. 상태값으로 반복 돌면 되겠죠. 이 디파트먼트로. 근데 디파트먼트로 반복을 무조건 도나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만 반복 돌아야죠. 자, 그래서 디파트먼트 점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여기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를 실행하고. 3학년 선자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not department.length. 자, 랭스는 길이니까 숫자죠. 길이가 없다는 건 랭스가 0이죠. 0이라는 거는 불린 값으로 환산하면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자, 디파트먼트에 뭐라도 데이터가 있다면, 뭐라도 데이터가 있다면, 랭스는 1보다 1 이상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0이겠죠. 그럼 이거를 불린 값으로 환산하면은 0이 아닌 모든 값은 true예요. 0은 false예요. 근데 앞에 느낌표 붙어 있죠. 느낌표. 그러면 false. 얘는 true가 되죠. 결국은 길이가 0이면 true. 앞에 느낌표 붙었을 때. 3학년 산자니까 이 조건이 참이면은 첫 번째 부분이 실행되는데,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그래서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서 콜스판 3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콜스판에서 S가 대문자인 거 조심하세요. 그냥 소문자로 들어가면 이거 속성 에러 나더라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데이터가 있을 때를 뜻하죠. 여기는. 그럼 여기서 department.map 돌려요.
자, 아이템과 인덱스 받읍시다. 자, 여기서 리턴 걸어요. 자, 이제 tr 찍고요. 한 줄이니까. 반복문에서 들어가는 항목은 t라는 원소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t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져가야 돼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반복문으로 처리할 때 이 배열 인덱스를 썼어요. 그때는 이 인덱스가 고유한 값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는 각각의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사용해도 중복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데이터를 쓸 때는 각각의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 있으면 그냥 걔를 쓰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item.id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텍스트로 출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학과 관리 데이터 나왔죠? 마지막에 파이널리에서 로딩바를 안 닫아줬나봐요. 로딩바 닫는 처리 추가합시다. 응? 있는데? 자, 로딩바가 안 닫히네요. set loading fails, set loading true. 이거는 없어지는데 디팔트 노트 데이터는 안 없어지네요. 이거 문제도 아닌데. 왜 로딩바가 안 없어질까? 로딩 상태 값을 안 바꿔도 유즈 스테이트 페일스 스피너 비지블이라는 이름의 프롭스를 비지블이라는 로딩이라는 이름으로 넘겼구나. 죄송해요, 제가 파라미터 잘못 전달했네요. 파라미터 이름이 로딩이네요. 로딩.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받아왔죠? 자, 이거는 아까 거부터 쉽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출력하는 부분. 데이터가 없을 때 뭐 처리한 요거는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돼요. 어쨌건 이제 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이 이 테이블인 거잖아요. 이 테이블. 표 단위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랑 똑같은 UI가 만약에 다른 파일에서도 또 쓰일 것 같다면 지금 이 UI를 여기서만 쓰고 끝날 거면은 이렇게 지금 상태로 두시면 돼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똑같은 코드가 두 번 이상 나올 것 같으면 함수를 묶으라고요. 그러면은 요런 HTML 구조가 다른 화면에서 또 나올 것 같으면 얘를 함수를 묶어요. 근데 리액트는 함수를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르잖아요. 무조건 컴포넌트로 빼는 게 아니라 이 태그가 다른 화면에 또 나올 것 같으면 그때 컴포넌트로 빼시면 돼요. 다른 화면에 안 나오면요, 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화면에 또 나올 것 같으면 거의 무조건 빼셔야 돼요. 그래야 코드가 재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컴포넌트 코드를 분리하는 기준은 코드 재사용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 이 작업은 완벽하게 다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오전에 했었던 수업 수준 정도에 맞춰서만 진행을 한 거고요. 체리님, 내가 톡방을 좀 진작에 볼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 지금 여기까지는 오전 수업 내용을 그냥 복습한다는 의미로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할 게 검색 기능. 검색어 입력해서 검색하는 거. 두 번째가 입력 수정 삭제 CRUD 기능. 예, 그런 것들을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예, 일단 오전 수업 시간은 끝났고 요거 완성하면은 식사하시고 완성하면은 3시쯤에 모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뭐 오후에는 또 할 게 또 있으니까 만약에 오후에 진도를 또 나가야 된다라고 해도 제가 맥시멈 3시 반, 4시를 넘기진 않으려고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어쨌건 요거까지 이제 완성하시고 중간 신호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하시던 조별 작업 이어서 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어제는 아마 거의 계획만 세웠을 거고 오늘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내일은 디파트먼트에 대한 CRUD 구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할 거예요. 자, 단톡방에 지금 이 파일 요것도 좀 더 간단하게 됐으니까 단톡방 요거 다시 한번 올릴게요. 파일 이름은 디파트먼트 스텝 1.png입니다. 페이지스 폴더 안에요.
자, 식사하시고 이거 3시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3시에 중간 신호 확인할 때 만납시다. 자,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어요.